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대전에 건립되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다른 공사 지연에다 의료진 충원까지 차질을 빚으며 계속된 개원 연기로 재활 아동과 가족들의 애타게 했는데요. 드디어 오는 5월 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기적으로까지 표현하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짓기 위한 불씨를 당긴 것, 바로 지역에서 중증장애 아동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린 기적의 마라톤입니다. 지난 2014년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는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아들 건우와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중증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기적의 마라톤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뒤틀린 몸으로 호소하던 5살의 건우는 어느덧 15살이 됐고 매년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바라며 달려왔는데요. 그런 건우가 내일 다른 장애 아동들과 함께 또 달립니다. 내일 오후 1시 한밭수목원 천변에서 8번째로 진행되는 기적의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기적의 마라톤은 장애 어린이와 시민들이 함께 달려 이뤄낸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동시에 될 것입니다. 내일 마라톤 행사에서는 마술, 버블쇼 등 각종 공연을 비롯해 음식 및 체험 부스들도 준비가 되고요. 특히나 장애 아동들도 신나게 탈 수 있는 휠체어 그네도 현장에 설치돼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의 수익금은 전액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이용하는 환아 가족들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형식의 쉼터 조성에 쓰일 예정입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단순히 병원 하나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소아 재활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애 어린이에 맞춘 재활과 치료, 교육, 돌봄이라는 반드시 필요했던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그런 만큼 장애 아동들이 편하게 재활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또 의료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우 개선도 있어야겠고요. 공공병원들이 안고 가야 하는 적자 운영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그 이름에 걸맞게 공공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윤의 논리가 아닌 기적처럼 이 병원을 기다리고 바랐던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가 우선 반영돼 그 기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이라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4월 21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5시의 대세남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비교되네요로 정해봤습니다. 무엇이 비교가 된다는 겁니까? 대구시와 광주시가 요구해왔던 공항 관련 특별법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초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받았던 이 대구와 광주를 잇는 이른바 달빛 고속철 사업도요. 정부 신규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예. 그 건립의 당위성 문제는 차치하고요.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산공항이 있고 또 국가철도망과 관련해서 별 진전을 사실 보지 못하고 있다 보니
대조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 18일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했던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대한 그 특별법안하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이게 의결이 됐거든요. 예.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공군 비행장을 활용해서 민간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이 충남도의 서산공항 건설 계획이나 이 국가 철도망 그 계획 조기 추진 및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 구축 사업은 지금 제대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산공항을 보면요, 이게 총 건설 비용이 5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근데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얼마 전 이제 김태흠 충남지사가 전체 사업비를 490억 원으로 줄여가지고 예타 받지 않는 그런 네.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에서 당초 계획에서 좀 틀어지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광주의 뭐 군공항 이전하는 그 사업이나 대구 경북의 신공항을 만드는 사업이 서산공항의 건설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뭐 소요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네, 뭐 서산공항 아까 뭐 530억 원이냐 490억 원이냐 이런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민간공항하고 군공항이 함께 추진되긴 하지만요. 이 광주 군공항 이전 비용은 이제 6조 7천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대구 경북 신공항도요. 전체 사업비가 1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차이인데 그 부산 가덕도 신공항도 그렇고요. 이렇게 수조 원, 네, 10조가 넘게 소요되는 다른 지역의 사업들을 위해서는 특별법까지도 착착 마련이 되고 있는데 충청 지역의 뭐 주요 사업이라 하는 것들은 제자리 걸음도 모자라서 오히려 사업비를 스스로 깎아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겠다라고 하는 상황은 역시나 참 많이 비교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정치권의 그 정치력이요. 영호남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과거 우리 지역 출신 정치인들 가운데 뭐 누구누구가 국회의장 됐다. 누구누구가 장관이 됐다. 뭐 이럴 때마다 이제 거리에 나붙었었던 거 있죠. 뭐 대전의 자랑, 충청의 자랑, 지역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언론 보도 생각하면요.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얼마 전 국회에서 예타 기준을 기존의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이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가 이거 결국 무산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현재 예타 기준으로는요, 그 지역의 산업 기반 건설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SOC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하자 뭐 이런 법 개정이 추진이 됐었는데요. 예. 이거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는 시켰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요, 그 현재 정부가 재정난도 있고 또 이제 총선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이다 뭐 이런 비판을 인식해서인지 결국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물론 예타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를 한다면 각종 선심성 난개발로 인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또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이렇게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속이 된다면 격차는 뭐 계속해서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래서 더 걱정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다른 지역은 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경제성이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청 지역은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네,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전에 방문했을 때 이장우 대전시장이요. 이 호남 고속도로 지선 일부 구간 지화하고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뭐 자신의 주요 공약 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좀 쉬워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이번 광주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 소식이 이 충청권으로서는 더 뼈아프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그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발표 이거 무려 3차례나 미뤄지고 있죠.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이 정부 사업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러니 이제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말로만 충청권 메가시티, 뭐 충청의 정치적 위상 이런 거 외치지 말고 지역 정치권이 좀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보여줘서 결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우회전 단속 이것만 기억하세요로 정해봤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예. 경찰이 이제 내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계도 없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죠. 예. 이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3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위반 차량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예. 뉴스를 통해서도 관련 소식들을 전하고 있던데 그런데 이게 뉴스 보면요. 좀 여러 설명과 단서가 있어서 이게 어떤 때는 단속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많이 헷갈립니다. 예, 저도 보도 보면서 좀 많이 헷갈렸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오늘 이 경찰에 좀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아, 경찰에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사례들도 좀 여쭤봤고요. 그래서 네. 청취자분들께서 좀 헷갈리시지 않도록 좀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규정은요, 이 차량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차로여야 한다. 이걸 기억하면 되는 겁니까? 네, 운전하시다 보면요, 교차로에 있는 그 직진이나 직좌를 표시하는 신호등, 이게 바로 차량용 신호등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등, 이거는 보행자용 신호등입니다. 예. 일단 두 가지 좀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그 교차로에서 차량용 신호가 빨간불이면요, 이 직진이나 좌회전 차량 그 신호 대기를 하겠죠. 그렇죠. 예, 이럴 경우 우회전하려면은 차량용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회전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다음에 우회전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 주행 방향에 있는 직진이나 직좌 그 차량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려면 일단 멈춤하고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단 우회전 방향이에요. 보행자가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면은 보행자 보루에서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주행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우회전해서 골목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도 일단 멈춤하고 가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이 규정이 이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신호등과 상관없는 교차로 뭐 예를 들어서 큰 길을 가다가 오른쪽 길로 빠지는 그런 거라든지요. 아니면은 골목길 이런 데에서는요. 이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으면은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면 되고요. 만약에 보행자가 없으면은 우선 멈춤 없이 그냥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예. 신호등이 없는 길에서는 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럼 직진이나 직좌 신호가 그러니까 차량용 그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의 우회전은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통 이제 그럴 경우에 횡단보도도 같이 이제 보행 신호가 들어와 있죠. 그렇죠, 파란불로.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많이 좀 헷갈려들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이 직진이나 직좌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면은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 파란불 들어오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다면은 당연히 멈춰야겠죠. 근데 보행 신호가 파란불인데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요. 이럴 경우에 이제 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셔도 됩니다. 아, 가도 됩니까?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이제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 이게 차량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은 보행자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은요 차량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면 보행자가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가셔도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없으면은 보행 신호가 파란불이라도 그냥 가셔도 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용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와도 그냥 우회전해도 되는 거 맞군요. 네, 맞습니다. 이 그 신호는 파란불은 보행자용이니까요. 잊지 마셔야 될 거는요. 길을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회전하실 수 없고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일단 보행자 보호가 우선이니까요. 사람이 있으면 가시면 안 되고 멈추셔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직진이나 직좌 신호가 빨간불이면 멈췄다가 우회전하는 거고요. 큰 길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거나 뭐 신호등 없는 골목 이런 데에서는요.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멈추지 않고 가셔도 되는 겁니다. 예. 이 경찰이 이번에 집중 단속한다는 거는 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이나 직좌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단 멈춤 없이 우회전하는 그런 차량인데요. 이거 어기면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그리고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요. 범칙금 내지 않으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그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은 무조건 멈춘다. 그리고 정면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은 일단은 멈춰야 한다.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라도 사람이 없으면은 우회전할 수 있다. 예.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좀 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예, 정리 감사합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2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드리고요. 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도 소개해드리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자, 오늘도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사장님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도 그렇고 산불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산불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 산불과 기후위기 관련 이슈들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렇게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 봄이면 뭐 불청객인 산불이 오겠구나 싶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네. 큰 산불, 지난 11일에 강원도 강릉에서의 산불도 피해가 엄청났고요. 그렇죠. 사실. 네. 예. 그리고 지난 2일에 대전과 충남 홍성 등에서 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피해가 정말 지역에서도 컸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산불이 걱정되는 거는 이게 특정 시기에만 집중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점점 연중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물론 3월에 제일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예. 점점 건조해지고 또 기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연례 행사처럼 사실 계속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기간 자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3월은 사실은 이제 계속 더워지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실 텐데 그래서 계속 더워지고 건조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산림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제 산불 횟수가 거의 480건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난 거고 예. 그 중에서 이제 100헥타르 이상 탄 이제 이런 산불들을 보통 대형 산불이라고 하는데 그런 산불도 7건이 벌써 발생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작년에는 이 대형 산불이 11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예. 이제 7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점점 이제 이 산불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우리 지역 역시도 이제 5년 사이에 이제 600건 정도의 산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는 그 기간도 확대가 되고 대형 산불도 많아지고 있고 네. 이런 이유가 정말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고요.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건조한 날씨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날씨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라고 하는 것은 안정화된 상태로 좀 오랫동안 지속돼야 되는 거고 날씨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도 오고 햇빛도 비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날씨들을 보면은 하나의 날씨가 계속해서 지속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비가 오면은 계속 오고 그리고 한번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계속 건조해지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이제 현재 분석에 따르면은 이 산불이 이제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전체 산불의 한 14% 정도가 대형 산불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이게 2050년이 되면은 30% 그리고 2100년이 되면은 전체 산불의 50%가 대형 산불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좀 암담한 보고도 아니, 있습니다. 산불이 한번 이게 생기면 대형 산불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점점 건조해지고 이제 기후가 사실은 올라가다 보니까 날씨가 안 바뀌는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겹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이 산불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그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산불이 있고 나서 사실은 그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무를 심고 뭔가 경관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면 되는데 토양에 유기물이 쌓이고 생태계가 다시 회복하는 데는 한 10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매년 산불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생태계가 복원되는 시간보다 산불이 일어나서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려가 되는 것이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자주 크게 발생을 하면
산불로 막대한 양의 또 이산화탄소 같은 네, 그 온실가스들이 대규모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또 기후 변화가 또 가속화되고 그렇죠. 예,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런 상황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7개월 동안 이제 산불이 꺼지지 않은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제로 지구의 오존층이 많이 파괴됐었다는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기입자들이 이제 오존층을 많이 파괴하는 보고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탄소를 흡수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 탄소를 흡수한 나무가 불에 타게 되면 당연히 흡수한 탄소들이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이제 그 흡수하게 될 탄소를 당연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죠. 이 탄소를 이제 자연 흡수하는 양도 줄어들어서 사실은 기후 위기를 계속 가속화시킨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산불로 소실이 돼버린 산림 네. 복원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나 걸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겁니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경과는 2, 30년 정도면 되는데 이게 보통 생태계를 이루고 이제 그 안에서 동물들이 제대로 살고 이러려면은 이 토양이 이제 사실은 복원이 돼야 됩니다. 아. 토양이 복원돼서 이제 유기물이 충분히 쌓여야 그곳에서 흙까지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것이고 또 식물이 자라야 여러 동물들이 살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생태계가 복원되는 것인데 그 시간들이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거의 100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100년이요? 네, 100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차원에서의 좀 그 복원에 대한 이슈들도 앞으로는 좀 커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산불을 미리 예방해야 하는 이슈 그리고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게끔 조기 진화해야 되는 이슈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산불이 점점 많아지는 만큼 어떻게 이 생태계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잘 복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도 좀 시급해 보이긴 합니다. 산불로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100년까지도 네. 걸린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불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그만큼 많은 투자도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요 몇 년 동안 국내에서도 워낙 이제 대형 산불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도 매년 뭐 산불 대책들 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도 저는 어느 정도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쉽게 보여지는 이슈이기도 하고 또 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에 인접해서 집을 지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원도 강릉 산불 같은 경우도 집이 완전히 불타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래서 뭐 여러 이제 예를 들어 현재 나오고 있는 대책들로 미리 이제 산림들을 잘 가꾸어 나가는 이슈라든지 혹은 우리나라가 특히 임도가 짧은 편입니다. 거의 예. 없다시피 한데 이 임도를 이제 좀 확장해가지고 산불을 진화할 때 조금 더 이제 그 장비들이나 이제 소방 대원분들이 잘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산림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많이 학습하고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근데 좀 더 주목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가 사실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산불의 특성이 바뀌는 게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인위적인 산불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 등산에 가셨을 때 네, 부주의한다거나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이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자연 발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화재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재난으로 좀 취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산불을 일률적으로 사회 재난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풍수해 보험이라는 걸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보험료의 한 70%에서 90% 정도까지를 지출을 하고 개인들이 그 지원을 받아서 이제 보험을 마저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눈이 많이 오거나 지진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자연재해 범주 네, 안에서 맞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산불은 사회 재난이어가지고 이 풍수해 보험의 혜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에 강원도 같은 경우도 뭐 재난특별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은 여러 성금이라든지 지원금들이 가긴 갑니다. 그리고 여러 선의의 뜻을 가지신 분들이 모금을 해주시지만 이런 사회보장 체제들도 사실은
좀 기후위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위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계속 사회재난으로 취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풍수해보험 역시도 그 가입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7.1%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혹은 산불과 같은 것들도 계속 사실은 빈번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개개인들이 드는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사회 보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이 보장적 차원에서의 정책 대응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번 산불 이후에 저도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좀 이슈로 나온 것들이 임도에 대한 이야기 네, 그리고 맞습니다. 침엽수의 비중에 대한 네.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소나무 이슈들이 많았죠. 근데 소나무가 침엽수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뭐 또 송진가루들이 뭐 화재를 더 빨리 그러니까요. 나게 한다 이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화력수로 더 키우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려할 만한 의견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다른 산림 전문가분들은 다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는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도 사실은 산불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소나무가 그렇게 계속 많이 생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과 또 그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맞는 나무가 소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한 건데 그런 기존의 생태계를 무시하고 화렵수를 갑자기 키우는 게 말이 되냐라는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현상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침엽수에 대한 고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림 생태계를 고려했었을 때는 또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한쪽만의 의견이나 단편적인 시선들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어쨌든 이 산림이라고 하는 것이 화재를 예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고유의 생태계를 또 보존해야 하는 이슈들이 그렇죠. 있는 산림이라는 게 뭐 거거든요. 1, 2년 만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바꿀 수 네, 있는 문제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화력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우리나라 생태계에 정말 잘 맞는지도 사실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아직은 사실 이게 어느 쪽이 더 맞다라고 딱 결정짓기는 어렵고 대신에 각각의 이슈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생태계와 산불 대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강원도나 뭐 이번 대전 충남 지역의 화재 큰 산불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네. 산사태 우려까지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 나무나 이제 산에 있는 여러 식물들이 토양을 이렇게 뿌리가 잡아놓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나무가 타거나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그 집안 자체가 취약해져가지고 이제 산불 지지하고 위험이 있었던 것이 네.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산불이 있고 나서 1년에서 5년 사이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2차 피해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소방 당국이나 지자체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강원도 같이 관광지 같은 경우는 이 산불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그 해당 시기에 이제 관광 사업을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예. 특히 이제 강릉 지역 같은 경우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곧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성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이제 날이 좀 좋고 이럴 때 또 많이 강원도로 놀러 가시잖아요. 예. 이런 산불이 한번 크게 발생하게 되면은 그 불에 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셨더라도 지역의 경제 생태계 자체가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최근에 SNS 상에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강원도로 놀러 가자. 네, 강릉으로 화재난 놀러 가자. 지역으로 네. 해서. 그래서 조금 이제 산이 불타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좀 여행을 가보자 이런 캠페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를 네. 위해서 좀 힘을 보태자 네, 이런 그래서 움직임이군요. 네. 그런 2차 피해에 대한 이슈들이 좀 광범위해졌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일반 시민들, 청취자 여러분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나무를 많이 심어야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많이 심어야 되기도 하지만 시민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내 나무 갖기 같은 캠페인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개인들이 사실은 나무를 심으러 직접 산까지 가고 이렇게 하시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사회적 기업이나 혹은 환경단체에서
예를 들어 집에서 키우는 이런 화분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하시면은 예. 그 기금 수익금의 일부를 이제 나무 심는 곳에 활용하는 캠페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무를 직접적으로 심거나 키우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성 이런 판로 개척 예. 같은 관련 사업들에 참여를 하시면서 내가 집에서 화분을 키우면서 그 수익금으로 나무 심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예. 이런 환경 캠페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도 많이 찾아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 쓰던 표현 같은데 우리 살림을 울창하게 하자. 네. 이런데 내가 힘을 더할 수 있는 방법, 보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루트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각자의 확인하시면 방법을 좋겠네요. 잘 찾아서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대선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은 잦은 산불의 원인 그리고 대응책 등에 대해서 여러모로 짚어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임을 말씀드립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지역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읍보, 오늘도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재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어느덧 4월도 중순을 지나 봄의 절정으로 가는 요즘인데요.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봄 기운을 즐기시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올해는 유독 봄꽃도 일찍 폈습니다. 내화에서 벚꽃까지 한 달에 나눠 피던 꽃들이 전국에서 일주일 사이 다 폈습니다. 매년 하던 봄꽃 축제들도 그에 따라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꽃이 지고 나서 봄꽃 축제를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예. 꽃이 너무 일찍 피었다가 져버리면 그 꽃에 의존해 살아가는 곤충의 활동 시기와도 어긋나 곤충이 살 수 없고요. 그 곤충을 먹고 사는 새도 살 수 없습니다. 생태계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건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른 봄꽃 소식이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예. 그 점점 더 빨라지는 그 기후 변화의 속도를 정말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기후 변화의 속도를 매우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원래 벚꽃이 만개하고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이면 벌들은요, 자기 세력을 모으기 위해 이곳저곳 다닌다고 합니다. 이 시기 꿀벌 세력이 얼마나 탄탄하게 조직되는지에 따라 한 달여 뒤 꿀 수확기가 시작되면서 한 해 성과가 판가름 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봄철에 활짝 핀 꽃들 속에서 꽃가루와 꿀을 나르던 꿀벌들을 올해는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양봉 농가 현장으로 나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예. 이곳은 충남 논산시 벌곡면에 위치한 양봉장입니다. 지역에서 45년째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근호 씨의 안내를 받아 안전하게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예. 양봉한 지는 처음에 시작해 7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40, 5년차 정도. 관저동 쪽에 사다가 거기가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밀려서 들어온 것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양봉장에 들어서자 윙윙거리는 벌들의 날개짓 소리가 반갑게 들렸습니다. 수백 개의 벌통이 일렬로 줄지어 있었고요. 벌통 상자들 덮개를 열어보니 꿀벌이 가득합니다. 햇볕 좋은 곳에 놓인 벌통에서 벌들은 꽃나무를 오가며 한창 꿀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박근호 씨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예년에 비해 벌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뒤편에는 빈 벌통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 현재 여기 있는 건 괜찮아. 요거까지는 예. 괜찮은데 예. 저쪽에 이 쌓인 게 빈통인가요? 네, 지금 다 빈통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다 빈통이라고요? 네, 지금 양쪽에 다 있던 게 지금 뭐 한 350개 정도 있던 것이 다 그냥 빈통으로 쌓여 있고. 아니 그 벌이 들어가 있는 통이 저거하고 지금 저거랑. 여기하고 이제 한 150개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보통 내가 350군 정도를 경영을 하는데 네. 한 무리를 한 군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한 350군 규모를 평상시 유지를 해왔는데 지난 겨울에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하고 새로 구입을 한 것이 한 100여 톤 구입을 했어요.
거의 전멸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이 한 150군 정도. 이거밖에 안 남아 있어 지금 현재. 뭐 전국적으로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네, 현장에서 벌통을 열어볼 때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꿀벌 사체들이 속속 발견됐고요. 지난해까지 350군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150군의 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 예상을 한다면 네. 그동안에 우리가 그 수십 년 하면서 노하우로 봤을 때 그리고 기후 변화를 체크해 봤을 때 그리고 꽃이 빨리 피는 해는 생산량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평년작의 절반도 못 미친다.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빈통만 쌓이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이제 그 벌들이 이제 같이 먹고 저기 했던 저장했던 소비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벌집이. 이 벌집은 시간이 지나면 다 벌레가 생기고 다 이게 이게 차가워서 못 써, 오래 두면. 그래서 이걸 다 써먹어야 되는데, 이걸 다 써먹지를 못하고. 벌이 없으니까. 벌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아까운 거, 이게 그냥 다 썩어 나자빠지게 생겼단 말이야. 상황이 이러니 가격마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려 부담은 더해집니다. 예. 보통 한 통에 20만 원 정도 하던 꿀벌이 지금은 한 통에 적어도 50만 원을 부릅니다. 올 봄 새로 100여 통 정도 벌을 구매해 공수해 왔지만 상황은 거의 전멸 수준이라 표현했습니다. 양봉 농가의 봄맞이는 활기는커녕 침울함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심각하군요. 그런데 이 벌들이 사라지는 것이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벌들이 사라지는 것은 전국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한국양봉농협조합원을 기준으로 3,182명 중 2,500명이 꿀벌 실종 현상으로 피해를 입었고요. 사라진 사육 봉구는 전체의 63.63%입니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4, 50만 봉군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한 봉군당 2만에서 5만 마리의 벌이 서식합니다. 예.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자면 아주 최소로 잡았을 때 100억 마리의 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키운 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빈통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허탈합니다. 저것이 벌이 다 죽은 상태에서 저걸 철수해서 이렇게 싸놓을 때 그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저 남쪽에서 일부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있고 이쪽에서는 그렇게 뭐 그런 경우가 드물었어요. 충청권에서만 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 얘기 같았는데 충청권도 거의 뭐 60% 이상이 소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정도가 됐으니까요. 금년 한 해 생산이 뭐 어떻게 보면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미약한 상태에서 현상 유지가 어렵지. 그 상태에서 이제 벌을 증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하면서도 두려운 부분이 과연 올 겨울에는 정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 상당한 투자도 하고 노동력도 들어간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그것이 올 겨울을 또 못 넘겼을 때는 그 이제 그 손해가 더 커지는 거고 그 상실감은 배가가 되는 거지. 애지중지 키우던 벌들이 떼죽음 당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다가올 겨울은 무사히 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네. 보면은 생산량이 절반이 멈추면 사실 들어가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오히려 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꿀이 생산 안 되는 시기에 이제 대체 식량으로 쓰는 설탕이 거의 뭐 70%, 80% 올라가지고 100%까지 올라간다 소리가 돼버리니까 지금. 작년 이맘때에 12,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18,000원. 이제 뭐 23,000원까지 간다 소리가 나오는 정도가 돼버리니까 이동 다닐 때 경비, 인건비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지역 양봉 현장의 상황 정말 이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벌의 실종은 단순히 양봉 농가의 문제만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벌들의 실종은 우리 인간의 식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먹는 100대 농작물 중에서 무려 71%가 꿀벌의 도움으로 생산됩니다. 꿀벌의 실종을 양봉 농가만의 문제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 벌이 저렇게 날아다니면서 꿀과 꽃가루를 채취를 해오면서 그 수정을 시켜주는데 수분을 시켜주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음식물의 뭐 70% 75%를 과수나 모든 부분을 수정을 꿀벌이 시켜야만 된다. 물론 뭐 바람이 수정시키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꿀벌이 수정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연에 있는 저 나무 종류, 나무들도 하나하나 꿀벌이 수정을 시켜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종족 번식을 못한다. 네, 작물별로 꿀벌의 수분 의존도를 보자면 딸기는 100%, 예. 참외는 93%, 수박 92%, 토마토 83% 등인데요. 그 외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작물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식자재의 상당수에 꿀벌의 역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꿀벌이 사라지니 과수, 채수 농가에선 수정에 필요한 벌들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렇군요. 꿀벌을 키우는 동안은 어느 해는 적자가 나고 어느 해는 힘들고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내가 벌을 키움으로 해서 딸기도 수박도 참외도 그렇죠. 예. 모든 과일도 곡식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런 공익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냥 뭐 생산이 좀 덜 돼도 벌만 있으면 살아있으면 재미있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벌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빈통만 쌓이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지.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걸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그 생각도 했었지만은 어쨌든 다시 재구입해서 한번 더 도전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재구입을 해서 갔다가 지금 한 거거든요, 이게. 예. 꿀벌의 집단 폐사, 실종 사태가 양봉 농가뿐만 아니라 채소, 과일 등 농작물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반적인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텐데요. 네,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원인은 한두 가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지목받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 것은 꿀벌 진드기, 즉 응애에 의한 피해입니다. 꿀벌 응애는 꿀벌에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네. 응애는 벌들의 기관지로 침투해서 꿀벌의 체내에 알을 낳고 꿀벌의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들이 당장에 죽지는 않지만 면역이 상당히 약해지고요. 예. 활동성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도 하고 겨울철 벌통 밖으로 나간 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밖에서 폐사하게 된다는 게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리고 거론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농가에서는 단순하게 응애 때문에 발생한 피해로만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지난해 여름 양봉 농가들은 응애 피해를 예상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방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수십 년을 벌을 키우면서 몰살을 당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지. 이제 세력이 이제 응애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한 통에서 예를 들어서 3만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2만 마리, 1만 마리로 줄어버리는 경우가 있어도 아예 이렇게 그냥 다 집을 나가버리는 이런 현상은 없었는데 과거는 응애 피해로만 끝났는데 원인이 지금 어쨌든 복합적으로 다 작용한 것이다. 예. 네, 몇 가지 예상되는 원인을 더 살펴보자면 일단 농약 살포가 있습니다. 요즘은 농약도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드론이 뿌리는데요. 예. 뿌려지는 농약을 벌들이 피하지 못하고 직격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중 큰 피해를 주는 성분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인데요. 이 살충제에 노출된 꿀벌은 기억 상실을 겪게 되어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예. 방향 감각이나 비행 능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꿀벌 먹이의 급감입니다. 올해도 온갖 봄꽃들이 갑자기 동시에 폈다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예. 원래는 꽃들이 각 종류별로 순차대로 피고 지어야 맞죠. 예. 이상 기온으로 인해 꽃이 다 떨어지게 되면 정작 꿀벌이 겨울잠에서 일어나 먹이 활동을 할 때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금년 같으면은 4월 말 전에 아카시아 꽃이 피지 않는가. 예년에 여기 대전 지방 기준으로 했을 때는 5월 15일서 20일 사이에 이렇게 피고 하는 애가 꿀이 잘 나는데 원래는 지금 여기 뻗꽃이 지금 피어야 되는 시기. 이제 막 개화가 시작돼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다 져버렸잖아요. 다 졌잖아요 이번에. 예. 그 정도로 지금 금년에도 꽃이 빠르고 있고 아이고. 거의 동시 개화가 이루어지다시피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한 달 이상 갔어요. 아카시아 채밀 기간이. 네. 근데 지금은 20일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중에 아카시아 꿀뜨는 시간이 30일로 봤을 때 열흘만 단축된다도 그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요. 그 단축기의 생산량이. 그럼요. 근데 그 이상 막 이렇게 단축이 돼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네,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예. 결국 모든 원인은 사실 하나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기후 위기가 닥치면서 이상 기온 현상이 매년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 농약 살포가 증가하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 겨울에는 번식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벌들이 계속해서 번식을 하고 먹이를 구하기 위해 벌통 밖으로 나가서 얼어 죽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렇게 뭐 예상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이 꿀벌 실종 사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심각한 현실과는 달리 정부의 입장에는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꿀벌 집단 실종에 대해 정부도 조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2월 20일에 밝힌 정부의 입장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양봉 꿀벌 개체 감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정부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라는 건데요. 정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 역시 민간이 조사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벌들의 봉군 숫자가 작년에 비해 불과 8.2%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정부에서는요? 예. 꿀벌의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로는 자연 생태계에서는 양봉 꿀벌이 아닌 나비와 야생벌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점과 작물 재배 농가에서도 꿀벌 대신 인공 수분 등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정말 심각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위기를 생각했을 때 양봉농가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들이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뭐 전혀 다가오지 않게 느껴지겠습니다. 네, 양봉 농가들은 반발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꿀벌 집단 실종의 주된 원인이 각 양봉 농가에서 응애 방역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책임이 정부가 아닌 농민들에게 있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비춰지는 예. 것이죠. 이에 농민들은 집단 반발하며 3월 9일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5천여 명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참여한 김용래 양봉농협조합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정부에서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빨리 재지원해서 이 현상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해주는 건 단 1원도 없다고 봐야 돼요. 뭐 소나 돼지나 닭 같은 게 10%만 없어져도 전국이 발칵 뒤집히고 난리 날 건데 꿀벌이 60%가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꿀벌은 법정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도 소각을 해도 보상을 안 해주거든요. 구제액이나 AI로 살처분하면 보상을 다 해주잖아요. 근데 꿀벌은 그걸 안 해주고 있어요. 정부 당국에서 정책을 위반할 때 꿀벌이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제대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현재 피해 농가를 위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가 발표한 피해 농가 지원은 벌통을 조기에 공급하는 것, 농축산 경영자금 최대 1,000만 원을 2.5% 이율로 빌려주는 것 정도입니다. 2020년에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그 시행령이 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되면서 농가에서는 실제 피부에 와닿는 대책들이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예. 대전 서구에서도 지난해 서다운 의원의 발의로 양봉 농가들을 위한 피해 지원 대책 요구가 논의되었고 최근 관련 조례안도 통과되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정부의 정책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발표가 실태를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다. 이 그렇지. 말씀이거든요. 현장 반영이 전혀 안 된 농정을 책임지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해놔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정확한 실태 조사가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를 조사할 법적 근거도 없고 나갈 이유가 없다는 답변이 나와. 외국에는 양봉에 대한 그 지원책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또 연구소 같은 게 갖춰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는 얘기지. 개인이 할 수 없는 연구잖아요. 질병이라든가 그렇죠. 육종 하다못해 소일고 외약화 고친다고 지금이라도 고쳐놔야 다음에라도 이런 또 발생됐을 때는 제도적 받침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근데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지. 네, 꿀벌 실종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보상은 바라지도 않으니 현장 조사라도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 실태 조사를 할 법적 근거도 없고 나갈 이유도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현장을 잘 알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양봉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원인 분석과 대책,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인데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전문가 역시 꿀벌이 사라지는 문제는 지구의 환경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꿀벌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한국양봉학회 학회장인 안동대 식물의학과 정철희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예. 꿀벌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기후 변화의 이제 문제죠. 기후 변화라는 것이 이상 기상 현상을 빈번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죠. 이 양봉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시민사회와 정부 세계 시민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자체가 농림부잖아요. 농림부에서는 당장 이 문제를 이제 농업의 생산이나 양봉 생산과 결부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나온 대책은 꿀벌을 즉각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어떤 국무총리 산하에서나 아니면 전 부처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꿀벌 집단 실종 문제가 단순히 뭐 몇 가지 원인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 기후 변화와 뭐 여러 위기 상황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양봉 농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또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인데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심도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른 봄꽃, 빠른 계절 변화 등 기후 위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예. 꿀벌 집단 실종과 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기후 정의를 외치고 변화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14일 세종시에는 전국에서 모인 4천여 명의 시민들이 기후 정의 파업이라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자본과 이윤이 아니라 농민과 생명을 지키는 농업 정책 이 자리에 나온 시민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문제를 더 이상 그냥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섰고 앞으로 자라날 세대에 짐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공공성을 강화해서 산업체제를 정의롭게 전환하는 것과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추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지구가 오래오래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애가 셋이 있는데요. 네.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기후가 위기인 세상에서 좀 많이 개선되고 더 좋아진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꿀벌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꿀벌이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인간들은 과연 아무 탈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꿀벌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안고 변화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시민일보 기후위기 시대에 꿀벌 실종 현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양봉 농가의 현장 취재해봤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선재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21일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5시엔 대세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끝곡 비지스의 Staying Aliv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민원이었습니다.